먼저 우리가 조선 초기 제가 이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 금방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조선 초기와 이거는 뭐 제가 안희준 선생님의 이제 초기, 중기, 후기, 말기 편년을 그냥 따랐습니다. 편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1550년경까지는 안견파, 이른바 우리가 이곽파 또는 곽파라고 하는 거죠. 안기는 목류동도 잘 아시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곽기, 곽파풍이 유행하게 되면서 영향을 주는 원나라 때 이런 윗부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이곽파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견파. 보통 우리가 이거 뭐 삼단 구도니 안견파 편파 삼단 구도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이게 100% 이게 그러면은 이곽파 안견파 그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견파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곽파가 한국파가 된 안견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이게 다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90%는 안견파, 10%는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결파가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해조묘가 들어가 있고, 산시청남. 이 부분 보시면 이것도 뭐 편파 3단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안견파 그림입니다. 그러다 조선 중기 1500년부터 1750년이 되면은 결파가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광태사학파의 화풍. 한 가지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의 법칙화가 돼 있어 가지고 딱 거의 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시기별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결파의 영향을 받았을 때 대진, 오빅, 광태사 이렇게 크로놀로지컬 이렇게 연대기 순서대로 쭉 그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 뒤죽박죽으로 들어와요. 대진보다 오위 그림이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대진 그림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광태사파는 막 뒤섞이기 때문에 그 화풍의 흐름들 갖다가 우리가 대진 화풍이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태사학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김씨 같은 경우 이게 전형적인 절파 그림이죠. 강한 흑백대조, 그다음에 이게 지그재그 내리면서 이게 아까 솔잎이 아주 팍팍한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마하파식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좀 인물이나 이 당나귀를 크게 그렸으니까 이거는 우회 이후의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다리가 있고 강한 흑백대조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 거비파산수화, 그러니까 절파 중에서도 이곽파의 영향, 이곽파를 계승한 절파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좀 아까 보셨던 이거는 마하파를 계승한 절파고, 이거는 이곽파를 계승한 절파의 화풍을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리가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절파 중에서도 이곽파 계열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도 기울어져 있는 산 이렇게 다리 건너는 모습. 문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그림이 이 사람이 이흥효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뭐 화원별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편 한 편의 낱장 그림들을 갖다가 화톱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톱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옆에 자그맣게 이흥효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흥효라고 돼 있지만 이거 누가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옆에 글씨를 써놓는다고 해서 이게 이흥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런 대진의 그림에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장록, 전형적인 광태사학과, 떡대 연구도, 그리고 인물을 크게 그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강자의 호돈몽인데, 여기 지금 자구 있죠. 이 뒤쪽에 이렇게 선을 갖다 그어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막 넝쿨들이 막 나와 있죠. 우리 강의 안에 고서관도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땐 관수라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중국 회화사의 대가인 그 보하라 히로노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사관수는 이건 제목 자체가 이상하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고사 관수라는 주제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청천은 있어요. 청천.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는 있어요. 관폭도 있죠. 우리가 폭포 소리 듣고 폭포 보고 냇물 소리 듣는 청천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있지만, 관수, 물을 본다? 그런 주제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뭐 그렇다면 청천이, 그러니까 보사 뭐 청천도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 불러야겠죠. 어쨌든 관수라는 주제는 없습니다. 삐리 불고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광태사업가. 여기도 넝쿨 있고. 이것도 뭐 이경윤이 그랬는데 알 수 없는 그림.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여기도 좀 허무하죠. 우리나라 조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바로 입니다. 초기 중기에는 우리가 작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여기다 전자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게 다양한 대비 그 다음에 억세형 구도 이런 겁니다. 여기도 이런 장로의 영향을 받아서 전이경륜 이런 것들 아주 뭐 거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함윤덕의 기려도라고 하는 것도 뒤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넝쿨들 막 등장하고 꺽쇠형 구도니까 이거는 황태사업가예요. 심지어는 윤두서가 그린 이 집신상태도 풍속가이지만 나무 밑에 인물을 배열하는 건 전형적인 그 절파 시기 이쪽에도 대비가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서 꺽쇠형 구도가 되는 거예요. 절파 영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8세기 초반까지도 절파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그림에 영향을 갖다가 행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제 월화추적도 이런 것도 꺽쇠형 구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마하파식 소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류도 온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춘도 구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참 이거 뭐 이 그림은 참 특이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 도원을 갖다 이렇게 크게 그렸는지 이렇게 도원을 아무 사람도 없고 이게 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제가 이따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그림에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작은 이렇게 이 바위 표면에 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바위에 표면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원나라 산수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파 화풍들이 막 구조업들이 막 들어왔듯이 우리도 이제 안희준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은 초창기에 안견파의 경우 편파 2단 구도에서 이렇게 3단 구도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절파 이게 이제 원대 이곽파 중에서도 조금 아까 잠깐 죄송합니다. 이런 강태 이런 이 이곽파 그림하고 또 다른 요원경 같은 사람의 이렇게 3단 구도로 되어 있는 이곽파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그림의 영향들이 3단 구도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반대 방향이죠. 그림에. 이 무원직의 적벽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그림 중에 유일하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이제 그 초기 중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몇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2016년에 조선의 회화와 공예 이런 것들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그림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게 16세기 전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등장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그림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거는 왜냐하면 곽희의 노춘도와의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크리스티즈에서 일본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때는 명나라 그림으로 팔아가지고 별로 그 비싼 값에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단선 점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그림이라는 게 판정이 된 겁니다. 조선 전기. 이런 부분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이게 완전히 단선 점줄이기 때문에 이쪽도. 그래서 조선 전기 그림으로 판정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견파 그림은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거를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인데 이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 안견파 이른바 이 수용된 것들이 굉장히 이게 다양한 이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리브랜드 박물관에 이거 한 2, 3년 전에 한국에서 추리하러 이거 와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 산시청남도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편파 몇 단구돼? 이거 하나, 둘, 셋, 넷으로 봐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걸 갖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보기가 좀 억지죠. 편파 거의 4단구도군요. 굉장히 높은 그림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이 성시가 등장하죠. 그래서 산시청남 장면이기도 한데 막 여기에 이 막 어부들이 많아요. 그래 이거 뭐 어촌 석조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이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단선전줄이죠. 뭐 사람들 많고 또 다리 건너는 이 다리가 굉장히 이 건물이고 뭐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졌거든요. 건물도 많이 등장하고 다 단선점진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정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안경파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한시청남 장면인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주 단선점진이 뚜렷합니다. 여기 이것도 클리브랜드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도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뾰족한 이런 산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건 절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리 건너는 사람이고 다 절파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조금 아까 보셨던 그 그림하고는 굉장히 공간적인 깊이감이 좋은데 이거는 이미 절파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겨울 장면이라서 아까보다는 이곽파 저기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보셨던 거는 안경파 중에서 공간감이 깊이감 있는 반면 이거는 깊이감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다 이 단선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건물들이 많고요. 여기도 다 단선점들입니다. 단선점들이 명확하고 이쪽에 뾰족한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리박물관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웅장하고 안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건물의 색깔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 안경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안경파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하는 문제들도 앞으로는 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명확한 거는 이 단선점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안경파 그림인데 굉장히 이 고원, 높인 소순 건물이 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그러면 몇 단 구도입니까? 1단, 2단, 3파 2단 구도입니까 이거? 그렇게 보기 좀 쉽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도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서 색깔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평선의 산수도 아니면 뭐 우리가 삼성미술관에 있는 산시청남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견파 갖고 이러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지금은 그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한 그림들이 특히 해외에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쪽에 단선점들이 뚜렷합니다. 이것도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도 뭐 석동이 그렸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빠르면 한 16세기 뭐 후반쯤 될 것 같은데요. 한 중후반.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단선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건 뭐 한 10분, 한 15분이면 끝나니까요. 보셨던 동작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상자의 성화보울도랑 비슷한 게 이렇게 시커멓게 바위가 그리는 방법인데요. 한림 대설도 이쪽에 별파, 기울어져 있는 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견파적인 요소 그러니까 약간 뭐 이 거위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이 그림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절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에 뒤에 다리도 등장하고 여기 배 쓸데없는 요소도 등장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견파다 절파다 이렇게 딱 이 일도 양관식으로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하파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강한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하규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 마하파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불에가 그렸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도장 같은 거 하나 찍혀 있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감식할 때 우리 도장 갖고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갖고 판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도장에 뭐 누구나 갖다가 이게 파서 찍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선이 있어서
절파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흥효 작품들도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안경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소나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파적인 소나무, 결국에 가서는 한쪽에 무게 두고 한쪽이 좀 비어 있는 듯한 절파. 그러니까 마하파를 계승한 절파의 그림들이 수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흑백대조가 좀 보이고요. 이흥효 말씀드린 경륜도 이곽파인 거를 계승한 절파를 수용한 그림이고, 이쪽도 보시면은 설경산수와도 우리가 이 안경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이런 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그림, 조선 중기 그림을 이해하는데 이것만 나타났다면 이건 무조건 절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8경도가 사실은 그 다음 세대의 16세기 그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견의 목류보온도보다 더 중요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안견의 목류보온도는 명작이지만 우리가 널리 이 화풍들을, 안견파의 화풍들을 갖다가 퍼진 것들을 감식하고 감정하고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이 목류도온도의 그런 그 모습을 갖다가 반영한 그림보다는 48경도의 양식을 반영한 작품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뭐 안견파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다리 건너는 스님이 있으니까 이제 이각파적인, 아니 그 절파적인 요소도 있고, 강한 흑백대조 이런 거, 기울어져 있는 산, 이런 것들은 절파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로 안견파적인 요소가 뭐 있다고 하겠지만은 약간 한쪽이 비어 있고 이쪽에 무게가 있고 흑백대조가 있어서 또 절파적인 요소. 이거는 안견파에 가깝겠죠. 예. 아주 웅장한 이 산세하고 이금선수. 이런 것들은 간송에 있지만 있는 이거는 이징 작품이 아니죠. 이게 뭐. 여기도 그렇지만 이게 누가 그랬든 상관없이 이게 단선점준이 등장하는데 단선점준이 굉장히 느슨하죠. 흑백대조 강하고 이런 것들은 절파의 영향이면서 동시에 안견파적인 모습들도 잘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선점준이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한 17세기 그림, 예, 그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다가가는 동작, 그리고 이거 그 마파식의 소나무 이런 것들, 또 보면 이제 절파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김명국의 설중 기러더가 드려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 누가 그린지 모르는 거거든요. 김명국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릅니다. 작가를 알 수가 없어요.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김명국의 화풍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김명국 설중 기러더 하는 거지. 엄밀하게 의미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한국적인 딜레마이기도 한데, 가령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How do you know? 김명국이 그랬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김명국의 도장도 없고 여기에 뭐 관지도 없고 어떻게 알아 김명국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되게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BC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generally known 이렇게 뭐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엄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냥 김명국 빼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각이진 아주 예리한 이런 것들이 바로 절파고, 이건 아예 엉클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광태사학파적인 영향, 막 붓을 막 그 면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광태사학파적인 요소예요. 하나지. 이건 전형적인 절파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규각인 산, 무너져 내릴 듯한,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꺽쇠연구도 인물 크게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고위 이후에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이건 이제 원한 와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한 와설이라는 거 하는 거는 한나라 때 이제 원한이라는 사람이 눈이 왔을 때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서 누워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을의 그 이제 수령이 이 누워서 있는 원한을 보고 너 왜 여기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이게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서 이 동네가 완전 난리가 난다 그랬더니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난 집에 있기로 했다니까 이 사람 참 현자다, 현명하고 한 사람이라서 뭐 발탁해서 썼다 이런 고사에서 나온 건데요. 양식적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바위, 이 바위 위에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이 나무들이 풀들이 이렇게 자라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위쪽에는 이 두각이 있는 산 이런 걸 보면은 이 48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설경도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원하는 와서를 주제로 한 그림들입니다. 이런 것들 바위산 보시면 이거하고 유사하죠. 옆으로 긁은 듯한 이런 붓질, 여기도 위에 그 수목이 자라고 있고 각이 진 이 바위, 다리, 뒤돌아보는 인물 많이 그려졌어요. 이 원하는 와서를 주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명국의 설중기로도의 본래 주제는 원하는 와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인가 조선시대 회화와 동아시아적 시각, 동학미술사학회 냈던 논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인까 초기 중기 뭐 여기까지 이른바 조선 전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양식, 그러니까 한 시대의 특징적인 것, 특히 이제 16세기 전반에 있었던 단선 점중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화풍에서 벗어나 가지고 한국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까 보셨던 이제 이곽파, 뭐 마합파, 절파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진위라든가 아니면 연대를 갖다가 판정하는 데는 결국에서 이제 개인 양식, 화가 개인의 이른바 시그너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인디비주얼한 그런 측면이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중국의 화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고시화보, 뭐 계자원화전, 계자원화전이 이제 있는 거는 그 원래는 칼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주로 이제 흑백. 우리가 보통 이제 윤두서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조선 후기 이제 대표적인 화가 있고 우리가 뭐 초상화로서 뭐 이 유명하지만 그림을 보면 이건 전형적인 절파 그림이죠. 나무 밑에 인물을 배치하고 이게 흑백 대조들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 절파 그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관수하고 청천 이 냇물 소리를 듣는다. 이건 좀 이 시냇물이 흘러가니까 이거는 뭐 은일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거는 청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도 보시면은 뭐 풍속화로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런 선들은 바로 절파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이 윤두소의 그림은 사실은 화보로 보고 그린 그림이 많거든요. 이게 문직명의 이런 그림하고 를 통해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이런 텅 빈 정자 이런 거는 예찬, 어? 용술제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 여기도요. 평선의 말로 우리 가장 한국화를 진행시킨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이 전부 점이고 심지어는 나무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옆으로 넓게 이 점을 찍어서 미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덤의 대가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점 많이 찍은 사람이 없거든요. 미법은 더군다나 이 금강전도가 중요한 거는 미법을 갖다가 구름 낀 산이 아닌 일반 산을 표현하는데 토산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그 논문을 쓰지 못하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베를린 자유대학 가서 이 문제를 다룬 컨퍼런스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점으로 1711년에 신묘년 풍학도 쪽에 36세 때 그린 이건 뭐 거의 뭐 한국 회화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주로 돌파가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에 가서 금강산을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이런 법을 사용해서 그랬다는 게 놀라운 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이죠. 바로 이런 나뭇잎 조차도 나무를 표현하는 거, 소나무나 뭐 전나무나 이런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넓게 붓을 점처럼 쓴 거죠. 수목 표현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아까 조선 초기 중기에 있었던 이곽파, 마하파, 뭐 절파가 대입될 소지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이제 금강전도 이걸 이미 이제 가서 금강산 가서 스케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제 그림들을 그 잘 갖고 있던 화고 또는 초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갖고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전도 금강 내산 총도인데 고려대학 박물관에 있고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런 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모델을 갖고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거 뒷편을 보시면 이것도 각이진 이런 것들은 이제 절파의 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선이야 이제 늦게 출발해가지고 주로 50대, 60대 이때까지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인생 후반기에 아주 유명해지는 화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벽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청풍기에도 기본적인 구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명승 쪽도 뭐 65세, 66세 때 정교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인공이고 그림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화보풍이죠. 이렇게 나뭇잎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이경윤의 방 황공만 선수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나무가 배치가 돼 있고 가옥이 있고 그 뒤로 산이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화보풍 그림이에요. 화보를 보고 화보풍의 그림이고 특히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나뭇잎들이 화보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놀랄만한 그림이죠. 그림의 형식 자체도 특이하고 옆으로 밀고 큰 화면에 부벽준을 사용해가지고 그림. 물론 부벽준을 사용해서 그렸지만 이 그림을 우리가 마하파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절파 그림이다 전혀 상관. 이거는 그냥 화보에서 자기가 익힌 그걸 갖다가 사용한 거죠. 어떤 거는 이거 결국에는 이건 부벽준의 일종인데 이걸 갖다가 쇠찰 그러니까 쓸어내리다 이렇게 쓸어내린 그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법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앞에다가 이렇게 이 점들을 아주 길게 점과 같은 미점과 같은 효과들을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제가 뭐 이거 정선에 관해서 이 논문 이 문제에 관해서 논문을 썼지만 이제 대필 문제. 왜냐하면 18세기 전반에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였고 상층 관료에서 평민까지 모두 원했고. 그러니까 주문은 폭주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정선을 계속해서 관직을 했거든요. 고원들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려달라는 사람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가령 둘째 아들인 정만수, 제자인 마성리를 갖다 대필하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죠 거의. 그래서 매너리즘화가 돼요. 획일적인 그림들. 그려달라는 거에 응하는 그림. 어떤 요청에 응하는 그림. 대충 그린 그림을 갖다 우리가 수응화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거꾸로 이걸 응수화라 그럽니다. 용어 같은 용어인데 반대로. 우리는 상호관이라 그러지만은 북한에서는 호상관이라 그러죠. 중국에서도 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후지양이라고 불러요. 네, 상호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응이라는 용어, 응수라는 용어도 썼지만 수응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써서 수응화라고 하는데 응수화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잉초화, 응수화라고 보시면은 여러 길어 보면 휘세라 그래가지고 마구 휘두르고 뭐 쓸어내리듯 다른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등장해요. 결국에 가서는 그걸 알려주는 게 이병현이 정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영양 군수가 말을 보내 형의 서랑을 찾다. 서랑은 사위입니다. 정선의 사위. 영양 군수가 말을 보냈어요. 왜? 그림값을. 그림값 대신. 말을. 그러니까
전통 시대에는 반드시 캐시로만 그림값을 준 게 아니라 책으로도 주고 약으로도 주고 말로도 주고 다 현물 거래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대필화가 있고 사위는 쉽게 말하자면 리셉셔니스트라 그래야 되나? 중간에 이제 장인어른 도와주는 비즈니스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 경우는 뭐 허다하니까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양사만 해도 그나마 조금 이거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건물도 그리고 뭐 미점도 그리고 했는데 그다음 단계 가면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런 느슨해졌죠. 이런 점을 찍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만수나 마성린이 그린 그림이다. 뭐 봐도 뭐 아니면 대충 그린 거죠. 자기가 본인이. 그래서 이 경계가 생겨버려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다면 정선의 진품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렵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저형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대필화가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저형사지만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단순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 대필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청석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은 뭐 엄청 빨리 그려요. 이 보면 속도가라는 게 엄청나고 위에는 다 여기 지명도 넣어주고 배들도 온전한데 여기는 지금 얼핏 보면 지금 배가 좀 빠져버렸잖아요 바다에. 이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안 기울일 정도로 바빠진 겁니다.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보시면 청풍계도 아까하고 이 1739년에 그린 거하고 완전히 큰 차이죠. 여기 이게 더 뚜렷한 거는 이 만폭동 그림 보시면 여기에 아주 뭐 기세도 좋고 한데 여기 사람도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 서울박물관만 해도 아주 좀 난삽해지고 더군다나 여기 되면 여기 사람도 빼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되면 뭐 겸지화처 외관수도 거는 뭐 이건 뭐 완전히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마성민이나 아들 정만수가 대충 그린 거겠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로봉 같은 경우는 개인 소장 여기 이제 피마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도대체가 비로봉인지 뭔지 이게 겸지정서를 그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이쪽에 이런 것들을 절파의 잔영이라고 보지. 예, 이런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가 김홍도를 보면 뭐 김홍도는 이 뭐 그림에 있어서는 뭐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788년에 금강산에 경조의 명을 받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사경 이 활동 그림을 그려서 김웅환과 함께 갑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개성 김씨, 김웅환 3살이었는데 김웅환이 그래가지고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화첩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금강산 화첩본을 정조에게 바치고 또한 두루마리 그림으로 된 그 그림도 바쳤는데 둘 다 남아있지를 않아서 이 그림은 대략 한 금강산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 1790년대 초 뭐 이쯤 아닐까 싶어요. 놀랄만하죠. 이렇게 원형 구도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서양화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치 진짜 이 공기원근법, 대기원근법처럼 아찔하게 가는 이 안개가 껴있는 듯한 느낌. 역시 거장이죠. 이 부분도. 이 그림 하나만 좀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그렸고 이거는 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미법을 써가면서도 공기원근법 같은 대기원근법 같은 공기원근법이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차이가 있다면 정선하고 금홍도의 차이가 있다면 김홍도는 아주 냉정한 시각이죠. 객관적으로 이 경치를 그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환선정하고 이쪽에 있는 게 환선정이고요. 지금 여기 사라졌죠. 여기는 총석정이. 이게 총석정입니다. 총석정의 반대편에 있는 게 환선정. 같은 지역. 여기 환선정을 이렇게 그렸죠. 여기. 그러니까 이 시점의 김홍도는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이렇게. 여기 총석정이 있는데 정선의 특징이고 정선의 굉장히 또 놀라운 점의 하나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것들도 있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감흥,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성속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한 시각이 아니죠. 굉장히 주관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한 단계 이게 놀라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김응한은 정선의 확보를 쫓아가요. 반면에 김홍도는 완전히 자기 세계대로 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정조에게 둘이 같이 이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그림을 그려서 완성본을 바친 사람은 김응한이 아니라 김홍도예요. 또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죠. 물론 이제 김응한은 그 뒤로도 밭을 이제 그게 없었던 게 그 다음에 영남 쪽에 갔다가 부산에서 객사를 하게 되죠.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김홍도가 그러니까 정조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지난 내가 왕이 된 이후로 모든 그 그림에 관해서는 김홍도에게 다 일임을 했다, 맡겼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김홍도가 아마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신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 화성에 배치를 했던 축팔경도인데요. 여기도 아주 공기원근법, 대기원근법이 잘 적용된 사냥하는 장면이고 가을날에 국화를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점이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런 뭐 정진영 화첩 같은 경우는 화첩이라서 그림값이 싼 그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입니다. 도담삼봉 이쪽에도 이 멀리 안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라든가 뭐 주자 시우도 같은 경우 주자의 시를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린 산수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자가 굉장히 이게 정조가 주자 관련 책들을 많이 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게 특히 대학 팔도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주자의 시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원래 8폭이었는데 6폭만 남아 있습니다. 병풍으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이렇게 각이 진 이런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약간 중국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건 중국적인 인물들이에요. 반면 이 삼공불안도는 일종의 김홍도의 아까 촉잔도가 심사정의 어떤 모든 거를 갖다가 결집시킨 그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김홍도의 모든 걸 총결사하는 작품이라고 하던 과언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의 풍속화에 등장했던 자기의 풍속화에 있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이진 바위들 그리고 인물들이 있고 원래는 이제 삼공불안이라는 거는 대복고의 조대라는 시에서 나온 건데요. 삼공불안은 원래가 삼공하고도 바꾸지 않게 돼. 은일의 기쁨이에요. 은일자의 기쁨. 근데 그림 내용은 뭐냐면 전원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중장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중장통에서 제목은 대복고에서 이렇게 따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 자체는 아주 한국의 전원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그림 문학 작품을 도외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거는 주부자 시의도에서 얼마나 이게 김홍도가 대단했냐 하면은 정조가 주자의 깊은 뜻을 얻었다고 칭찬을 해요. 이게 중인도화가 한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12시까지 할애인데요. 선생님 예. 지금 준비해 주신 도판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요거 빨리, 조금만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제가 빨리 질문을 진행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구양수의 추성부도인데 이거는 김홍도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그림 감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말년 작품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상공불안도에서 나온 것처럼 각진바위 그리고 이게 나무 표현. 이거 나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나가 있는 이런 것들이 김홍도식의 나무예요. 여기도 조금 이따 이게 보시게 되는데요. 응? 나무들을 갖다가 이 그림이야말로 판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런 추성보시기도 별 뭐 이렇게 재미없죠. 음산대렵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유가. 김홍도가 뭐라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산대렵도. 지금의 호력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왜 조금 아까 나무를 중심으로 보냐면 이게 최근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3만 불, 우리 돈으로 한
수수료까지 주면 한 13억쯤 되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산흥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홍대 음산 대력도를 갖다가 물론 이 산흥 도장은 가짜 도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음산 대력도가 잠깐만 더 있습니다. 중요해서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떠서 그린 것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하죠. 즉 말하자면 자기가 이걸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도 이미 위작들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밤의 어두움 속에서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랑. 그 의미 이면에는 뭐냐면은 그만큼 위작들 모작들이 모사본들이 또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그 이후 김홍도 사후에 이 나무들 유사하거든요. 바위들도. 근데 아니죠. 이거 삼공불안도 조금 아까 보셨던 추성부도를 근거해서 보면은 바위들이 얼핏 비슷하지만 아니고 나무들도 얼핏 유사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나무들. 그렇지만 가까워요. 본 따서 그린 거죠.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김홍도 그림으로 알고 샀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이런 바위나 이런 표현들에서 일부 김홍도와 느낌 나무들 이거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아주 유행하게 되죠. 호랩도가. 인문이고요. 인문에 뭐 강산무진도야 뭐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이거. 이게 쭉 열리면서 호구가 열리고 이게 이 그림의 주제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 부벽준이 들어가 있고 여기 부벽준이 있고 도르래가 있고 아마 지난번 이 촉장도에도 도르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작 중에 정말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안도는 사실 작품성보다는 세안도와 얽힌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이고 일본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상적이 결국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가 있는 이 김정희가 한때 중국의 아주 귀한 책들을 사줘가지고 그림값 대신 그려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의 원류가 되는 거는 예찬의 용술제도겠죠. 이 계좌원화전이나 당시화보나 이런 걸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모델로 해서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이 김정희의 여기 있는 부분 소림모 정도 보면은 아까 제가 동글동글한 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앞에다가 배치하고 뒤에 가옥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화보풍의 그림. 열렬한 그림이에요. 보시면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어요? 이건 그냥 뭐 그림 안 그려본 사람도 이 정도 그릴 것 같아요. 김정희를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 제 발언에 대해 있겠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여기도 밑에 여기가 김정희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아주 뭐 전형적인 예찬 스타일의 화보풍의 그림들이죠. 동글동글한 여기 사람의 무조건 화보. 그러니까 이제 권돈인도 자기도 이거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뭐 중인들 보고 예찬의 그림이 아주 뭐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어쨌든 김정희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예찬식 그림을 그리게 되죠. 호치허련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은 허련은 뭐 모란 그림도 잘 그리고 다른 분야를 훨씬 잘 그렸는데 그냥 이 산수화가 조금 맨날 이런 그림만 그렸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량면에서는 조희룡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덕도 같은 그런 그림, 유숙의 색검정 그림, 김수철 우리 이색 화풍이라고 하는 장승업의 뭐 아주 뭐 붓이 빠르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화가 중에서는 기량면에서는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여기도 뭐 이제 중국의 그림들 보안만이 들어오고 뭐 화보 이런 걸 바탕으로 중국식 그림을 그린 거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